늙고 병들면 사람은 아프고 죽는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주저리 못난 제 인생 좀 읊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좀 받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늙은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생에 제 인생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어렵게 늦은 나이에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에 저도 아내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넉넉지 않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말썽 한번 안 부리고 바르게 자란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면서 키우리라 하고 마음먹고 자랐어요. 저희 모두 아들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애가 자라면서 비록 아주 부잣집 아들처럼 크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할 만큼 대접받으며 자랐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해주면서도 인성적인 교육은 더 시켜야 했던 걸까요? 아들이 커가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을 너무 오냐 키웠던 것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려고 한다는 걸요. 저희 아들은 자기 부탁을 거절받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게는 군것질을 하게 용돈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챙겨주고 싶다고 해도 사정이 아주 여의치는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은 돈이 없어서 내일 주겠다고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떼를 쓰는 게 당연하고 저희 아들 역시 그런 애들처럼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확실히 커가면서 아들은 부탁을 거절받는 것에 있어서 대놓고 운다거나 투정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들은 줄어갔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마치 무기처럼 저희한테 꺼내는 일이 많았어요. 저번에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셈이에요. 제가 이런 아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사연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바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은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아들이랑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그 회사에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회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아들도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큰 꿈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키우고 있던 꿈은 바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를 올곧게 다닌 이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었고 어차피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최종적인 목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게 이직할 것 없이 한 회사에 몸을 담는 게 편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꾸준히 재직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친구놈들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사업하고 있는 애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사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마냥 놀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사업가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껏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하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제 돈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도 알다시피 사업이 한두 푼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그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무슨 말이니? 조금 당황스럽구나.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준비는 다 하고 말하는 거니? 저에게 있어 유일한 자식의 부탁을 저희는 단칼에 거절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아들 사업에 투자할 만큼 큰 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했지만 그것보다는 솔직히 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저랑 아내는 둘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당장은 네 부탁에 대답하기가 힘드니 조금만 시간을 다오. 이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맞을지 만약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는 게 맞을지 아내는 처음부터 아들의 사업을 돕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번에 사업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돈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각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투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는 부탁을 완벽히 무시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을 돕기로 의견이 모아진 뒤 저와 아내는 돈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많이 했어요.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저와 아내가 살고 있는 집과 근처에 있던 아주 조그마한 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집 있고 땅이 있으면 아주 가난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워낙 시골에 살고 있기도 했고 평수 자체가 그리 넓지 않아서 막상 판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장 그걸 전부 팔아서 아들을 도와주고 나면 저랑 아내가 살 곳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물론 최대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돈을 모아봐도 큰 돈이 되지 않았고 아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모으려면 집과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해도 단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저희로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방안을 찾아봐도 아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도와주기로 한 거 우리 팔자 여보. 우리가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한 거잖아. 만약 우리가 못 도와줘서 아들 날개 꺾는 거나 다름없어지면 우리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아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결국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아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 당장 갈 곳이 없는 관계로 아들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들 집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이 투자를 통해 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아들이 저희 부부의 집을 따로 사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워낙 아들을 보듬으며 살았고 그동안 살면서 아들이 저에게 못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 역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들을 도와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그럴 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원체 흉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로 아끼고 효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들에게 다 쏟아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할 장치는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조건으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약서를 쓰냐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굳이 그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 재훈이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아들도 처음 저에게 그런 제의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 모두 들어가는 만큼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솔직히 아들의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이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사업이 망했을 때도 생각해야 하는 거고 혹시나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입을 싹 닫고 뒤를 돌았을 때 상황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계약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열심히 파악한
아내도 제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또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이런 저의 염려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마찰 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만약 사업에 성공해서 매달 수입이 들어온다면 저와 아내 명의의 집을 따로 얻어주고 그 외에도 매달 용돈 200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간이 흘러 저와 아내가 병이 들고 늙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조건도 넣었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그런 계약서를 쓸 때 그걸 영 못마땅한 눈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30살 때 결혼한 며느리는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아들과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인 만큼 최대한 시부모로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란 존재는 어쩔 수 없는지 며느리는 저희랑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며느리랑 만나서 더 친분을 쌓으려고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저희와 아들에게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보기에도 계약서까지 쓰는 것은 영 아닌 모양이었는지 나중에 아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거야? 잘 되면 어련히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겨 드릴 텐데. 가족 사이의 계약서는 너무 딱딱하지 않아? 며느리가 뭘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저희로서는 마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저희는 저희끼리 효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결혼 때문에 떨어져 살던 아들과 함께 사는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던 만큼 저와 아내는 아들이 하루빨리 성공해서 따로 나와서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 며느리는 거의 일방적으로 저희를 이해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저희를 불편해할 걸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와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투자까지 받은 아들은 의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랑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래처를 뚫는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혹은 아예 밤을 새고 그 근처 모텔 같은 곳에서 쪽잠을 잔 뒤 또 거래처를 찾으러 나가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며느리와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같이 살게 된 게 그리 마땅치 않아 보이기는 했지만 며느리는 저희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식사도 제때 챙겨줬고 청소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도 며느리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며느리를 도우려고 움직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와도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와 친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우리랑 같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요. 금방 상하는 반찬이 있어서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아내는 딸 같은 며느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저보다 더 며느리에게 열성적이었지만 며느리 반응이 시큰둥하니 조금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와 친해질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집에서 무려 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손주가 들어와서 손주랑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다 큰 손주였지만 그래도 손주인 만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용돈도 주고 손주 챙기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들은 뭔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지 매일 집에 오면 어느 때보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서 매일같이 사업한다고 씻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고요. 하지만 집안에서 아들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불문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들이고 가장 힘든 것도 아들일 텐데 괜히 사업이 어떻게 돼가냐는 등의 질문을 꺼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그런 소소한 대화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 같은 것을 해본 적 없이 늘 시골에서 밭만 갈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것이 무조건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도 그렇거든요.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계절 따라 신경을 많이 쓰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결국 농산물을 팔고 꾸준히 손님들이 찾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많은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농사와 실패한 농사가 갈리게 되고요. 아들도 분명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저와 아내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 아등바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원래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던지 아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사업을 그만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아들은 모든 의욕을 잃은 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그런 아들의 기운을 보돋아 주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 가서는 저희랑 대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하니? 식사라도 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밥 좀 먹어라. 아무리 아내가 우는 소리를 하면서 아들을 밖으로 꺼내려 해도 아들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빤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이라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사업 실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얼마 안 가서 홀로 방에서 끊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한 채 망치로 문고리를 끊어서 방에 들어가게 되어 알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스스로 세상을 떠날 정도로 마음의 병이 크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완벽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떠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것에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걱정하고 그냥 문 몇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올 때까지 문고리를 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면 아들이 살 수 있었을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내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 만큼 그 충격이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내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쩌지 먹어도 얼마 안 가서 토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마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아내를 보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며느리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제 재현 씨도 이 집에 없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녀석 살아있을 때 사업하려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준 상황이라 갈 곳도 없는데 이 집에서 나가면 저희는 어디에서 먹고 자나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쓴 효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병들고 늙어도 아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애초에 재현 씨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런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재현 씨와의 계약이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현 씨 같고 그 계약을 제가 이행할 필요도 없죠.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집을 구할 때까지 몇 달만 더 있게 해달라는 제 부탁에도 며느리는 자기는 참을 만큼 참았고 애초에 시부모님이랑 살기 싫었는데 이때까지 버텨온 것도 용하다며 당장 나가라고 저와 아내의 짐을 마음대로 싸서는 거실로 내던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완벽히
정한 터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빌고비라서 아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며칠만 더 있겠다는 허락을 받고 저는 그 사이 어떻게든 저희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집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최종적으로 며느리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었어요. 몸이 안 좋은 아내를 데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뒤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어지간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예전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조카는 오랜 시간 돼지 농장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오래도록 밭일을 해온 저로서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조카 덕분에 돼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돼지 농장은 밭일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물어봤던 일이라 그런지 적응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너무 들더군요.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조카한테나 의지하게 된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을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살게 된 건지. 물론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내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비를 내려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랐으니까요. 며느리의 집에서 그렇게 나오고서 며느리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녀석이 저희한테 아주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와 연이 끊기면서 손주와도 당연히 연락이 끊길 줄 알았는데 저희를 먼저 찾아서 연락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래도 아주 살가운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 나오고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손주의 안부 전화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기댈 곳이 없어서 엉엉 우는 손주 녀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순간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가차없이 쫓겨나고 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죽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니요. 살아생전 며느리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여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더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날은 조카한테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염없이 며느리 생각, 아들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참 그렇게 우리를 버릴 거면 잘 살기라도 하지. 지금도 참 많은 후회가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 이후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둘이 죽은 게 다 저희 부부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아들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아들이 죽었을 일도 없을 테고 며느리도 암에 걸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아내가 살아있으니 저조차도 살아있는 거지 아내까지 떠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